예, 다음 이어서 주철희 박사님 구례 지역에서의 11광역적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발표드리겠습니다. 구례 지역의 여순항쟁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을 발표하게 된 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실은 이 포럼이 원래 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에 이 포럼을 개최한다고 해서 글 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한 달 정도 빨라지면서 제가 분석했던 자료도 다 담지 못했고, 그 다음에 피해자 상황도 제가 더 갖고 있는 자료가 많은데 그걸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글도 굉장히 거칠고 좀 오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19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에 관련돼서 잠깐하게 기술했고요. 그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페이지 중간중에 보시면 이 글은 지리산을 끼고 살아가는 구례군을 설정하여 여순항쟁 구례 지역 전개 과정과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인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례 지역이 특히 오늘 포럼도 있었고 밝히려고 한 이유는 여순사건 특별법으로 인해서 여순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순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은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여순사건, 여순항쟁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는 이 본질적인 것도 밝혀내고, 또 한 가지 이 여순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 이 진상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현재 여순위원회가 하고 있는 신고 접수만으로는 이 희생자 규모를 밝히는 것이 난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처럼 구례 지역을 이처럼 한번 조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실제 여순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데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구례 지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례 지역은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동아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의 구례 지역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책임조사자가 저였습니다. 이 실태조사했던 경험들과 기존에 이제 계속 국가가 갖고 있는 문헌들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 구례 지역이 얼마나 피해 규모가 나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례 위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성 모든 지역에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구례 지역의 여순항쟁 전개 과정인데, 이 전개 과정 1단락, 2단락, 3단락에 써져 있는 글은 현재에 일반적으로 써져 있는 문서입니다. 기록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록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례 지역의 진압군 토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례 지역은 이 피해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두 개의 부대가 나옵니다. 제3연대, 제12연대. 들어보셨죠? 제3연대 조재미, 제12연대 백인혁 또는 백인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제3연대와 12연대는 구례 지역을 토벌했고 수많은 구례 사람들을 죽였는가? 이제 그것을 지금 써놓은 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순항쟁 전개 과정은 이제 생략하고, 우리 여순항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성공에 섰던 부대가 군산에 주둔했던 제12연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주에서 주둔했던 제3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제3연대와 제12연대는 대전에 있었던 제2여단 애화부대입니다. 제2여단은 여순 토벌작전의 최선봉에 섰던 부대이고, 이 부대의 명칭이 훗날 이승만이
노도부대라는 명칭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도부대의 내무반 정중앙에는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한 부대,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주둔했던 제2연대, 전주에 주둔했던 제3연대, 군산에 주둔했던 제12연대는 제2여단, 이 2여단이 훗날 제2사단으로 바뀝니다. 이 부대가 바로 여순의 토벌의 중심 부대였고, 이들이 구례의 민간인 학살에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는 토벌작전과 관련된 전투 부대들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쪽을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다릅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준 문서하고 이제 달라 있어서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맞는데요? 이제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미 설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순항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투입된 부대는 광주에 있었던 제4연대지만 실질적인 모든 토벌은 제3연대와 12연대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3연대는 이제 여러분 팩의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면 제3연대는 1946년 2월 전라북도 이리에서 출범합니다. 창설되어지게 되고 48년 2월에 전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연대는 군산, 남원, 이리에 각각 대대를 두고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례와 가장 가까웠던 남원에 제3연대 3대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연대 3대대는 여순항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토벌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제12연대 같은 경우는 1948년 5월에 군산에서 창설하게 됩니다. 이 12연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연대장이 백인기 중령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례 산동의 학살의 원인이 이 백인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연대장은 백인기였고 부연대장은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이 맡았습니다. 여수 14연대 같은 경우는 이 12연대하고 똑같은 시기에 창설이 이루어지는데 10월까지 4번의 연대장이 바뀝니다. 반면에 12연대는 처음부터 여순항쟁 토벌 진행되는 과정까지 연대장과 부연대장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기가 이끄는 이 부대가 이제 구례로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연대와 12연대가 바로 여수 토벌작전, 특히 구례에 들어왔던 이유는 구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이 부대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24페이지) 구례 지역의 첫 토벌작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구례 지역의 봉기군들이 23일, 24일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당시 제12연대 부연대장 백인엽을 중심으로 한 증언의 기록입니다. 기록이 아니라 증언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례 지역에서 처음 벌어졌던 전투가 이 문수리 전투인데, 이 토지면 문수리 전투를 들여다보면은 과연 봉기군들이 우리 구례에 언제 들어왔고 언제 전투가 벌어졌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 7번,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인용문이 있는데 이런 인용문들까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인용문 7번, 8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이 현재 구례에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26페이지 인용문 5번을 보시면 제12연대는 순천을 경유하여 이렇게 된 인용문을 보시면 이 제12연대 순천을 경유했던 사람이 바로 백인엽 부연대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례 지역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26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봐보시면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국군은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가장 찾고 싶어한 기록 중에 하나가 1949년에 여순의 토벌 작전을 전부 다 군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군의 기록이 전투상보입니다. 이 전투상보 지금 일부가 공개됐고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전체를 아마 발굴하게 되면 구례 지역에 대한 전투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구례 지역의 토벌 과정을 한국전쟁사 제1권, 이 한국전쟁사 제1권은 100인엽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아니라 당시 1948년에 기록과 언론에 잘 살펴본다면 구례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구례 지역에 관련된 당시 언론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시죠. 여순항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기자를 투입한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유건호란 기자를 가장 먼저 파견을 하는데 이 유건호는 보통 모든 기자들은 광주로 가서 순천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유건호란 기자는 전주에서 내려서 남원을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신문이 조선일보고 이 조선일보가 기자를 파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으로 보낸 신문이 국제신문입니다. 이 국제신문이 이제 당시에 가장 많은 특파원을 지역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3명의 기자는 광주를 거쳐 순천으로 들어오고 1명의 기자가 남원을 통해서 곡성을 통해서 구례로 들어옵니다. 그 기자가 바로 방경린이라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경린 기자는 국제신문에다가 구례 지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구례 지역 기록을 이 방경린이 국방부의 발표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종군에서 본 내용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28페이지에 보는 국군 구례서 태각, 그래서 제가 제1신이라고 써놨는데 이것이 바로 방경린이 썼던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백부대 구례 진격, 그래갖고 이신, 그 다음에 반란군 지리산 입산 기도, 구례는 불전 탈환 삼신, 이 기사들이 전부 다 방경린이 쓴 기사인데 1신과 2신은 이 방경린이 구례에서 쓴 것이 아니라 곡성에서 쓴 기사입니다. 곡성까지 들어와서 구례 지역의 소식을 듣고 쓴 기사고, 제3신은 삼연대를 따라서 이 구례에 들어와서 구례 상황을 직접 보고 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굉장히 구례 지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1신과 2신에 보면 백부대란 말이 나옵니다. 백부대. 이 백부대가 바로 제12연대 연대장이 이끌었던 제12연대 백인기 연대장이 이끌었던 부대입니다. 이게 이 구례는 아마 이 백인기 연대장이 24일 또는 25일 구례에 진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 이제 또 하나의 인용문이 등장하는데 심산 6옥 울리는 총성 방군 작전 후 교묘. 이제 이 기사가 조금 전에 봤던 1신, 2신, 3신을 전부 모아서 방경린이 좀 더 자세하게 구례 지역을 기록해 놓은 기사입니다. 이것은 직접 구례에서 이제 자기들이 봤던 내용을 이 방경린이 직접 취재했던 내용을 이제 기사로 썼는데요. 거기 보면 26일 날 반란군은 하동, 광양을 휩쓸고 구례에 나타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4연대 봉기군들이 구례에 들어온 시간을 23일이나 24일로 추정했는데 이 방경린이 구례에 들어와서 확인한 것은
바로 26일 날 구례를 봉기군이 처음 들어왔다라는 형태의 기사를 싣습니다. 실질적으로 26일 새벽에 봉기군은 구례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구례읍을 봉기군이 실질적으로 처음 장악한 날이 26일로 봐서 아마 25일 날 백운산을 들어와서 26일 새벽에 구례읍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때 구례읍에는 바로 제12연대 백인기 연대장이 지금 구례 중앙국민학교에 사령부를 두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백인기는 이 봉기군의 기습을 받고 다시 곡성으로 후퇴합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쭉 기사를 보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이렇게 12연대가 후퇴하면서 구례는 봉기군이 장악하게 되고 다시 구례군 인민위원회가 구례를 전체를 장악합니다. 27일 새벽 남원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3연대 김용로 대대가 이제 다시 구례를 기습하면서 토벌군이 구례를 다시 점령했다라는 글이 27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일 새벽에 제3연대는 구례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구례의 정찰을 떠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인용문으로 제시했던 25번은 구례 지역의 전개 과정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고 구례 지역의 봉기군과 토벌군들이 어떻게 주둔했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인용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구례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12연대 부연대장이었던 백인기가 마치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써놨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구례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10월 22일 여수와 순천에는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11월 1일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확대 계엄령이 내려집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포고문이고요.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리산 소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소탕작전에는 굉장히 많은 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제2연대 이명재 부대, 제3연대 함준호 부대, 제12연대 백인기와 백인엽 부대, 제15연대 신상철 부대와 김현수 부대, 제6연대 최창근 부대 등이 투입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대가 지리산 소탕작전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5개 연대가 어떤 전개 과정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연대 함준호 부대는 11월 1일 남원 운봉에 직결하여 지리산 작전 포위 작전을 개시했다. 이때 봉기군은 김지혜를 중심으로 해서 560명이었고 이 함준호 부대가 거둔 전과는 반란군 15명을 사망했고 사살했고 5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백인기라는 연대장이 죽은 날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11월 19일 봉기군의 구례읍 기습 의미. 조금 전 우리 서중석 선생님의 발표에서 이 구례읍을 이 기습한 날을 11월 29일이라고 발표해 주셨는데 아까 발표에서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서중석 선생님이 오타를 내신 것 같고 19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이 봉기군이 구례읍을 기습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례의 학살은 이 11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봉기군은 11월 19일 날 구례읍을 기습했던가?
지금까지 이 11월 19일 봉기군이 왜 구례읍을 기습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3연대와 제12연대는 군산과 전주에 주둔한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 전북 지역에서 나온 신문, 당시에 군산신문과 전북신문을 잘 검토하게 되면 이 구례 지역에 대한 전투 상황을 굉장히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11월 19일 이 전투 상황도 군산신문에 아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보시면 백인엽은 인터뷰를 정리합니다. 이 백인엽은 11월 26일 군산신문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26일 군산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 11월 19일 구례읍의 기습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백인엽은 김지혜 지휘 아래 851명이 본부, 이 본부는 구례중앙국민학교입니다. 본부에 20m 전까지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렇게 반란군이 본부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는 적 개전 한 달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여순항쟁이 10월 19일 날 발발하지 않습니까? 10월 19일부터 한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례읍을 습격했다. 이게 처음 지금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이날 이제 우리가 보통 여순항쟁 그러면 지창수 상사가 주도했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순항쟁은 장교 그룹이 주도합니다. 김지회, 홍순석, 이기종이라는 3명의 중위와 현재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다수의 장교들이 이 여순을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명의 중위의 이름은 밝혀졌지만 특히 김지혜와 홍순석의 죽음은 1949년 4월 지리산 반성골에서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봉기의 핵심이었던 이기종에 대한 죽음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군산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을 백인엽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줍니다. 바로 11월 19일 이 봉기군이 구례읍을 공격했던 날 토벌군의 반격에 의해서 이기종 중위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날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19일은 바로 이제 봉기군들이 우리가 왜 봉기를 했는가 이것들을 아마도 민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례읍을 기습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백인엽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제12연대장 백인기의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동에서 벌어졌던 학살에 대해서 이 백인기 연대장의 죽음과 많이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산동에서 왜 그리 많은 학살이 벌어졌을까? 저는 산동면에서 발견된 자익 명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인기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산동면에서는 산동면에 자익 명부가 발굴돼 버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학살이 벌어졌지 직접적인 백인기의 죽음과는 그렇게 크게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 지역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례 지역의 학살은 11월 19일 봉기군이 구례를 점령해 버리면서 더 많은 학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백인기의 죽음을 11월 4일로 설정해 놓다 보니까 백인기의 죽음과의 관련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기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김득중 박사와 노영기 박사가, 김득중 박사는 11월 4일, 노영기 박사는 11월 14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14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해놨는데요. 37페이지를 보시면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는 전부 다 11월 4일 날 죽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국방부가 발표한 날이 11월 18일입니다. 이게 죽은 뒤로부터 보름이 지난 다음에 발표를 했고, 이 국방부의 발표를 그냥 신문이 그대로 쓴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광원일보에서만 이걸 취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신문들은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발표를 했는데, 광원일보는 너무 늦게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취재를 해봅니다. 취재를 해서 보니까 거기 보시면 이 강원일보는 어디를 취재하냐면 군산지구를 취재합니다. 여기서 저 오타가 났는데 군사지구라고, 군산지구, 즉 군산지국이란 말은 뭐냐면 제12연대를 취재했다고 합니다. 12연대. 이 12연대, 왜 그냥 백인기가 12연대 연대장이니까. 그래서 12연대를 취재해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봐보시면, 강원일보 내용을 보면은 국군제 12연대 대장 백인기 중령은 지난 13일 남원 구례 방면에 준동하고 있는 방군을 소탕코자 구례 방면에 출동하여 솔선 진두에서 전투를 지휘 중 불행히도 전사하였다고, 이렇게끔 군산지구, 즉 제12연대에서 발표해진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투에서 백인기와 백인엽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를 발표한 사람이 당시에 호남 방면 사령부의 위대선 중령입니다. 이 위대선 중령은 이 전투의 전투 전과까지 전부 발표합니다. 이 전과를 발표할 때 아군의 피해에 백인기라는 또는 연대장이라는 또는 장교가 아군에서 죽었다라는 걸 전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군 중에서는 장교나 연대장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은 백인기 12연대 연대장은 11월 4일 전투에 참여했지 사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보면 11월 14일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례 지역의 피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순사건위원회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쓰게 될 때는 반드시 여순항쟁 또는 여순사건과 관련돼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피해 규모를 밝힐 때 그냥 단순히 신고자를 중심으로만 밝혀버리면 피해 규모를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내용은 38페이지 밑에 도표를 한번 봐보시면, 우리나라가 1949년도에 처음으로 인구 통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처음으로 인구 통계 조사를 할 때 구례군의 인구가 6만 1,04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전쟁을 겪고 나서 다시 인구 통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구례군의 인구는 5만 7,930명입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겪었지만 전국적 상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었지만 전남에서는 남자 인구는 줄지만 여자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근데 구례는 남자, 여자 모두 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는 1949년과 55년 구례군 면별 인구 변동인데요. 그건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고, 첫 번째 이제 2007년도에 이 피해 실태 조사서입니다.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동아대학교에서 이 구례 전체 지역에 대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 책임자는 저였고요. 제가 8명의 조사 요원과 함께 후손 149명,
목격자 68명, 전원자 212명, 총 429명을 만나서 구례 지역에 대한 피해를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3달 동안 구례 전체에 한 개의 마을도 빠지지 않고 전체를 다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좀 낼 수 있었고요. 그때 밝혀진 숫자가 1318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318명을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제 우리 사건의 기간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중복된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1명을 빼게 되면 1298명이 이 2007년도에 조사한 명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제일 밑에 이 구례 지역의 피해 규모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1298명에 대한 명단을 좀 보다 보니까 다른 명단과 비교할 수 없는 좀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이름을 이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부인이 죽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홍길동의 부인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조사를 하다 보면 이름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산댁, 뭐 산동댁 정확히 이름을 쓰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강동모의 처, 그래서 이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명단은 다 빼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명단을 보니까 그 명단이 74명이었습니다. 누구누구 처, 뭐 태코를 쓰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빼니까 1223명이 이제 제가 피해자의 명단으로 보고 다른 명단들과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교한 명단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혀진 진상규명 명단입니다. 왜 이리 돼 있지? 여러분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총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제가 다 수정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그 진실규명 인원이 요 205명이가 아마 될 건데 표가 지금 현재 그 진실규명 인원의 217명이 아니고 아마 205명일 것이고요. 이거 다 수정해 놓은 것이 어디가 버렸지? 그 다음에 실태조사에 수록된 인원도 이것도 좀 그 합계를 내시면 맞을 겁니다. 합계가 맞습니다. 175명. 밑에가 175명이고요. 그 위에 진실규명 인원이 203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 진실규명된 인원들을 전부 비교해보니까 새롭게 추가된 명단이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223명과 추가된 명단 28명을 더하니까 1251명이 명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에서 적대 세력 사건에 대한 명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적대 세력이란 게 뭔 말이냐면 지방 자위, 인민군, 뭐 빨치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국방부가 만들어냅니다. 이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총 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4번부터 6권까지가 전라남도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세력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이 전남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이 전체의 희생자 중에서 48,257명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지역별로 제가 분류를 해놨고요. 구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구례 지역 적대 희생자 명단을 총 살펴보니까 144명이었습니다. 이 전체 명단 중에서 구례 지역의 명단이 144명이었습니다. 이것을 2007년도의 피해 실태 조사서
그 다음에 진실화해위원회의 명단과 전부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대조를 했더니 기존 명단과 이제 확인된 것이 31명이었습니다. 34명이 아니라 31명. 31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4명 중에서 31명을 제외하면은 113명이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251명과 113명이 합해진 1364명이 구례의 희생자란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이제 구례 군지에는 한청단 명부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그래서 이 기록을 좀 확인해 보면 한청단 중에서도 이미 중복된 명단이 68명입니다. 그래서 133명이 새로운 명단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명단과 합해지니까 1497명이 새로운 희생자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번 군법회의 명부. 여순항쟁이 발발하게 되면 군법회의가 발생합니다. 총 지금까지 민간인에 대해서 9차례 군법회의가 발생했는데 현재 발굴된 자료는 4차례 군법회의 자료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4차례 발굴된 명부를 전부 다 검토했더니 구례에 들어있는 희생자는 24명이었습니다. 구례 지역에서 희생된 사람은 24명이었는데 그 24명을 형별로 분류하니까 징역 1년형이 4명, 5년형이 11명, 20년형이 7명, 무기징역이 2명, 구례 지역은 사형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끔 전체 명단 중에서 24명이 구례 지역의 명단으로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와 합하니까 1517명이라는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6번째, 지금 구례군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신고 접수 명단을 전부 다 한번 2022년 9월 16일 기준으로 희생자 접수된 인원이 473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473명을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신청자가 중복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신청 중복자가. 그리고 구례 지역의 주소가 아니거나 미상인 사람이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을 제외하면 실제 구례 지역의 주소지를 둔 사람은 453명입니다. 그래서 이 453명을 기존의 명단과 전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부 비교했더니 46페이지입니다. 아, 45페이지 중간 단락. 현재 신고된 접수된 453명을 이제 기존 명부와 전부 다 비교했더니 206명이 이미 기존 명부에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사람이 2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례 지역에 현재까지 명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희생자는 1764명입니다. 이건 명부가 존재한 명부입니다. 현재. 그래서 구례 지역의 희생자는 현재까지 명부상으로 1764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6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자료 외에도 경찰서에서 나온 사실조사원 명부,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48년부터 55년까지 재정 명부가 있습니다. 이런 재정 명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더 검토를 하게 되면 이 1764명보다 더 훨씬 많은 피해 규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구례 지역은 현재까지 명부상으로만 하더라도 1764명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계속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자료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면 최소 2000명 언저리에 희생자가 발생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47페이지에 써져 있는 이제 매진말은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끔 구례 지역의 희생자가 1764명이라는 명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희생자 접수는 50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피해 신고를 자발적으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 우리 위원회가 법률적으로 갖고 있는 권한, 즉 우리는 진상규명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면 직권조사를 하겠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최대한의 직권조사라는 권한을 행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각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피해 규모를 밝혀낼 수 있으므로 구례 지역이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포럼이 한 11월 중순에만 이루어졌다 한다면은 제가 더 많은 자료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놨냐면 구례와 지리산에 관련된 모든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전부 다 목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리고 피해자 명부도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 같이 검토를 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구례 지역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피해 규모는 여순 항쟁의 피해 규모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갈 길이 멀다는 걸 이야기시죠. 주철희 박사가 앞장서서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